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또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후 2달 반 만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AI 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관계사인 SK텔레콤의 회장직도 맡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 총액이 13조 원을 넘어 2006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희망 적금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후 약 2달 반 만에 다시 1,8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1원 40전으로 전날 대비 4원 58전 상승했습니다. 국내 휘발유값 상승은 새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지정학적 변수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다해감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회장직도 함께 맡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사업을 직접 챙기며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인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직을 맡습니다.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근본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최 회장의 겸직으로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성장 등 전방위적인 혁신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또 단기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 회장은 오늘 SK텔레콤 사내 게시판에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도전을 위한 기회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도전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 회장은 SK그룹의 투자용 지주회사인 SK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반면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에서는 미등규 회장으로서 양사 경영진과 이사회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SK텔레콤의 조력자로 나서게 된 것은 SK텔레콤이 AI 혁신에 성공할 경우 SK그룹의 ICT 사업 전반에서의 딥체인지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로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업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게 되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그룹 전반의 혁신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은 혁신의 조력자로서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고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친환경 사업으로 변화하는 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 보임 이후에도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유영상 대표를 중심으로 현 경영진이 담당하고 중요 의사결정도 이사회에서 이뤄집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총액이 13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비규제 혜택이 수요 쏠림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 총액이 13조 원을 넘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실거래가 총액은 13조 6,476억 원으로 전년 10조 6천억 원가량보다 28.7% 증가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춤하는 사이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매매량이 직전 연도보다
약 27%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계속해서 규제가 늘어나는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LTV도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자금 융통이 수월한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인기가 올해도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는 또 오피스텔도 똑같이 DSR 규제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도 일부 지역에서는 좀 공급 과잉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해보다는 좀 투자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묻지마식 오피스텔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 모두 공급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3월 대선 이후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보단 다시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철도나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 보상비가 1조 9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 기반 시설인 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 9,0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는 지난해 토지 보상비 1조 2,750억 원보다 49.1%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건설과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풀릴 토지 보상비와 합치면 최대 32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희망적금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입니다. 금리는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혜택까지 환산하면 최고 10.49%까지 올라갑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다르게 하는 오부제 방식이 운영돼 오늘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 달에 평균 320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2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6%, 금액으로는 1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4명 중 1명의 월급은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259만 원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선 늦어도 5월에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것이란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효과, 또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MSCI 지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로 글로벌 펀드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입니다. MSCI 지수는 주식시장을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MSCI 선진시장 지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외 환율 시장이 없다는 점, 높은 모회사, 자회사의 동시 상장 비율 등의 원인으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MSCI는 매년 6월 관찰 대상국, 다시 말하면 워치리스트 내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 재분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이 MSCI 선진시장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우선 오늘 6월 MSCI 선진시장지수 워치리스트에 등재돼야 하며 정부는 지난달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수차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네, 우선 정부는 MSCI 선진시장지수 투자자금이 신흥국 지수의 5배에서 최대 6배에 달하고 있어 선진시장지수에 편입될 시 주가 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MSCI 선진시장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경우
국내 증시에 하나로 65조 4천여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특히 최근 골드만삭스가 선진시장 지수 편입은 한국에 440억 달러가 넘는 해외 투자 자금을 불러올 수 있다며 코스피가 현재보다 35% 상승한 3,76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거래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그간 문제가 됐던 부분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면 주가 부양이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시 오히려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데요. 한국이 만일 MSCI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된다면 비중은 약 5% 내외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는 MSCI 신흥국 ETF를 통해 약 134억 4천만 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있는데요. MSCI 선진국 편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돈 약 3조 3,800억 원이 오히려 유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MSCI 선진국 ETF의 한국 비중이 6.3% 이상으로 편입되거나 MSCI 선진국 ETF의 운용 규모가 현재보다 500억 달러가 커지면 패시브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지금 부분재개인데 이게 전면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MSCI 측에서 요구하는 핵심 조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 공매도 전면 재개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MSCI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평가 시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국내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투자자들의 반발로 기간이 길어지며 지난해 4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비율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반면 외국인은 68에서 71%, 기관은 26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증시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달 열린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어 국내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인원 KB증권연구원은 정부의 목표대로 6월에 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선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르면 3월에서 4월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재개 직후에는 주식시장이 조정받거나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기간은 한 달 내외였고 이미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 수급 충격은 있겠으나 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백화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쇼핑백에 100% 재생용지를 사용키로 했습니다. 가치 소비가 트렌드인 만큼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는 이 친환경 경영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100% 폐지로 만든 초록색 친환경 쇼핑백. 기존의 현대백화점이 제공하던 하얀색 쇼핑백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쇼핑백은 현대백화점의 상징 색깔 중 하나인 그린을 활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총 4종으로 준비되는 친환경 쇼핑백은 사용 후 재활용을 고려해 코팅이나 음박 등 추가 가공을 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그 환경적 요소라든지 그런 삶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서 이 쇼핑백은 오늘부터 판교점과 더현대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압구정 본점 등 전국 16개 모든 점포에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친환경 쇼핑백 도입으로 매년 쇼핑백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 약 13,200그루를 보호하고 약 3,29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향후 현대백화점은 친환경 쇼핑백을 백화점에 우선 도입한 뒤 아울렛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다양한 재생용지를 활용해 점포 내에서 사용되는 포장지도 함께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들이 SK 쉴더스와 손잡고 서빙 로봇 대중화에 나섭니다. 양사는 지난 18일 서빙 로봇 렌탈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로봇 설치와 유지 보수 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서빙 로봇 사업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민은 로봇 설치와 AS,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고 SK 쉴더스는 서빙 로봇 관련 영업 및 상담, 계약 등 고객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민은 SK 쉴더스와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서빙 로봇 대비 안정성, 장애물 회피 능력 등 성능이 개선된 신규 로봇 딜리 S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 탐지 기술 기반 인공지능 전문 기업 모아데이터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모아데이터는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을 통해 AI 이상 탐지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2014년 설립된 모아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이상 탐지, 예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패턴 포캐스터 등을 통해 6년 연속 영업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아데이터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만큼 상장 뒤 스마트 팩토리 사업, 헬스케어 AI 플랫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의 특집 방송 센 라이브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불안한 증시 언제까지라는 주제로 국내 대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시장 진단이 있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센 라이브 포럼에는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김유경 KF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이 참석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연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긴축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한 증시 흐름 속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2분기 국내 증시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발생해 코스피는 최대 3,000포인트 정도에서 최소 2,500에서 2,600선 정도로 박스권 내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윤 센터장은 인플레이션에서 유가와 환율,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긴축을 해서 유가가 잡히면 하반기에 물가가 잡히겠죠. 그럼 미국이 원한 원달러 기준으로 1,230원, 20원 이 정도 가주면 또 뭐 거기서부터는 또 수출주가 돌 수 있거든요. 김유경 KF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이 고조된다면 원자재 가격의 강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여 연준의 긴축 강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순수 반도체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이어지는 증시 환경 속 윤지호 센터장은 리오프닝주와 음식료를 주목했고 김유경 본부장은 금리 상승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금융업과 제품 가격 수요가 유지되는 IT 기업 등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최근 세계적 투자 기관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ESG 경영 지표라고 하죠. 얼마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는지 평가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건데요. ESG 경영 중에서 기업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이 재활용 분야고 이 중에서도 배터리 재활용이 가장 핫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의 전망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굉장히 또 핫한 게 전기차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장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울먹여가면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기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폐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의하면 2019년 1조 6,5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가면은 20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에 가면 최대 6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2017년에 368만 대에서 2021년엔 850만 대, 2025년엔 2200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를 이유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광물 또 히토리 생산을 통제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원료 코발트는 톤당 6만 9천 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120%가량 올랐고요. 리튬과 니켈 가격도 2021년 기준에서 1년 전 가장 낮았던 시점보다 무려 410%, 47%씩 올랐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재활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폐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희가 그럼 보면 될 것 같은데 폐배터리 시장의 세계적인 흐름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폐배터리 시장이 큰 것이 북미. 북미 지역의 폐배터리 시장인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 기업이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이들은 폐배터리 공장을 온타리오와 뉴욕에 가지고 있는데 약 1만 톤의 폐배터리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애리조나에 1만 톤 추가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 초에는 6만 톤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속 가능한 이온 배터리 재활용으로 기존 배터리 공급 체인을 없애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사이클의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를 보면은 먼저 부시는 단계 이후에 잘게 부셔진 폐배터리에 용액을 넣어서 니켈, 코발트 등의 원자재를 추출을 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서 거의 25에서 30%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사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평균 성장률이 매년 82%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잘 아시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 업체 중에 하나죠. 예, 최근에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또 핫한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이제 빅3라고 하죠. 삼성 SDI, SK온, 배터리 생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기업도 결국엔 폐배터리 쪽을 놓쳐서는 안 될 분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3대 배터리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폐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있고요.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할 경우 핵심 원재료 확보와 함께 글로벌 경영화된 ESG 기조에도 발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재활용 분야 투자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 업체인 라이사이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분 2.6%를 확보를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라이사이클 지분 투자와 함께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오는 2023년부터 10년에 걸쳐 배터리 핵심 재료인 니켈 2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장치 재사용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SK온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을 맺고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검사하는 방법 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삼성 SDI는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PM그로우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또 폐배터리 재활용 선두기업인 성일하이텍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에 헝가리의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완공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선두 기업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또 뭐 이런 정부에서 폐배터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10억 운영 중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회수 또 재활용 거점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곳은 폐배터리 회수라든가 재활용을 지원하는 유통센터로서 사실상 정부 주도의 공공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자체 중에서도 포항시가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가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밸류체인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죠. 듣고 보니까 놓치면 안 될 시장인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성장하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이호철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강한 추위가 예상돼 옷차림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며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목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 1에서 3cm,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에는 1cm 내외가 되겠고요. 눈은 대체로 저녁에는 그치겠고 그 밖에 중부 일부 지역에도 눈발이 흩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 한때 서쪽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전라 서해안은 저녁부터 눈이 시작돼 수요일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 낮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화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강릉 영하 7도, 낮에는 속초 1도, 강릉 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영남과 전남 동부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부산 영하 3도, 낮 기온은 광주 3도, 부산 6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는 흐려져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예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는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